어머니,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큰일 납니다. 주방장이 앞치마를 두른 저에게 낮게 속삭였죠. 너무나도 궁금했던 저는 그만 아들이 낯선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장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릴게요. 제 이름은 정옥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경기도 이청 광고동 재래시장에서 순옥인의 손만두라는 만두집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죠. 그날도 저는 늘 그랬듯이 반죽 그릇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피 반죽은 손끝 힘으로 짓는 거라고 남편이 그랬거든요. 이 손이 지난 30년 동안 몇 번을 눌러서 밀어왔는지 저도 이제 세지도 못합니다. 그 손끝 힘 하나로 우리 재혁이 서울대 의대 4년을 뒷바라지했죠. 남편이 43세 위암으로 저를 두고 먼저 가버린 뒤로는 이 반죽만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손을 잠깐 멈추면 남편이 죽기 직전에 제 손을 꼭 잡고 하던 말이 떠올라요. 여보, 이천 부바로 외곽에 그 사둔 4,000평 야산은 절대 팔지 말고 꼭 갖고 있어. 우리 재혁이 진짜 필요할 때 쓸 거니까. 그 말을 저는 30년 동안 지켜왔죠. 시장 한 노푸자리에 사글세로 만두집을 열 때도, 재혁이 의대 등록금 밀렸을 때도 저는 새벽 반죽으로 밤을 넘겼지 그 야산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그 야산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놨어요. 이천 부바르 일대에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시장 전체를 흔들었거든요. 남편이 젊은 시절 헐값에 사둔 그 야산이 하루아침에 15억 원짜리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감이 안 났어요. 시행사 사람이 명함을 들고 만두집으로 몇 번 찾아왔지만 저는 이 반죽 놓고는 어디도 못 간다며 물리기만 했거든요. 바뀐 건 아들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저 강남 청담동에 개원자리 하나 받았는데 보증금이 10억이 넘어요. 우리 재혁이가 목소리가 그렇게 절박한 건 처음이었어요. 30년을 참았던 그 야산 이야기를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꺼냈습니다. 재혁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말이 없다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계약은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부바릅 사거리 부동산에서 시행사 상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매매가 15억. 도장을 찍는 손이 조금 떨렸죠. 남편 얼굴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야산을 팔 때가 이제 다가왔나 봐.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도장을 눌렀습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 그날 오후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저는 은행 창구에서 그 돈을 아들 계좌로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나머지 잔금 13억 5천만 원도 두 달 뒤 잔금일에 들어오는 대로 아들에게 넘기기로 했죠. 은행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우리 재혁이 이제 진짜 자리 잡는구나.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체가 끝난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토요일 청담동입니다. 저는 반죽하던 손을 씻으며 어깨가 절로 올라갔죠. 우리 재혁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뭘 입고 가야 하나부터 마음이 벌써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깐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상견례에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다가 멈췄죠. 재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쪽 어머님이 워낙 상류층이고 아버님도 사업체를 크게 하시는 분이라
분위기가 좀 그래요. 어머니 오시면 만두 냄새 배어있을까봐 그쪽에서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개원하고 자리 잡히면 그때 제가 어머니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두 냄새라는 그 말이 귀에 박혀서 안 빠졌죠. 이 냄새로 너를 서울대 의대를 보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죽 그릇 앞에 앉아 새벽까지 만두필만 밀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였어요. 만두집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문득 사흘 전에 왔던 손님 2명이 떠올랐죠. 낯선 모녀였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50 중반쯤 됐고 딸은 30 언저리. 만두 2접시를 시켜놓고 유난히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시장에 처음 오신 손님이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계산하고 나가면서 저희끼리 낮게 주고받던 말이 그제야 귀에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어머니 맞네. 4,000평 넘긴 그 어머니. 저는 만두집 카운터에서 몸이 얼어붙었죠.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던 그 말이 어제 아들 전화를 받고 나서야 뜻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 낯선 모녀는 우연히 만두집에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확인하러 보낸 사람들이었죠. 등골이 그렇게 서늘한 건 68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만두집 셔터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내렸어요. 청담동 아들 오피스텔까지 반찬을 갖다 주러 갔죠. 갓 담근 배추김치 한 통이랑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을 통에 담아 종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실 반찬은 핑계였어요. 아들 얼굴을 두 눈으로 한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만두 냄새에 배어 있다고 상견례 오지 말라던 그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는 두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이천에서 청담동까지 광역버스로 2시간이 걸렸어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다 되더라고요. 아들이 사는 곳은 유리로 뒤덮인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운동화 자국이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더라고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길래 저는 그냥 아들 이름과 호수를 말했습니다. 19층입니다. 경비원이 인터폰을 눌러 확인하는 그 몇 초가 참 길었죠. 문이 열렸을 때 아들 얼굴에는 반감보다 당황함이 먼저 떠올랐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저 반찬만 잠깐 넣어주고 가려고 그랬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오피스텔 안은 넓고 하였어요. 대리석 식탁 위에 커피잔이 2개 놓여 있었죠. 저는 2잔이라는 걸 못 본 척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재혁이가 어색하게 옆에 서 있다가 어머니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열려있던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톡 대화창이 켜져 있었고 상대방 프로필 사진이 크게 떠 있었죠. 젊은 여자였습니다. 하얀 서치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예쁘장한 얼굴. 저는 반찬통을 손을 든 채로 그 얼굴을 뚫어져라 봤어요. 갑자기 심장이 콩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얼굴이었죠. 사흘 전 만두집에서 저를 유심히 훑어보고 나가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거 확실했어요.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저는 노트북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죠.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나비 문신이 셔츠 소매 밑으로 살짝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만두집에서 젓가락 들 때 소매가 거치면서 저도 얼핏 봤던 그 나비 문신. 두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확증이 된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섰습니다. 예부 며느리라는 그 여자가 상견례 사흘 전에
왜 이천시장 만두집까지 저를 확인하러 왔던 걸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얼른 노트북에서 눈을 뗐죠. 재욱이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안 드셨죠? 뭐 시켜 먹을까요? 저는 숨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반찬 줬으니까 나는 이만 갈게. 만두집 뒷정리도 아직 못해서. 아들이 잡는 신용을 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반찬통 든 종이 가방을 냉장고 옆에 내려놓고 저는 그 하얀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걸 지금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에요. 아들은 지금 저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가 있어요. 어머니 말을 못 믿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천으로 돌아오는 광역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밤 10시가 넘어 시장 정류장에 내렸을 때 시장 골목은 거의 어두웠지만 오달순이 하는 미용실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죠. 달순이는 저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이 시장 소식은 다 그 미용실 파마 의자에서 흘러다닌다고요. 저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달순이 파마 롯들을 정리하다가 제 얼굴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순호가, 너 얼굴이 왜 그래? 저는 파마 의자에 털썩 앉아 오늘 오피스텔에서 본 얼굴 이야기를 꺼냈죠. 사흘 전 만두집에 왔던 그 모녀 손님, 노트북 속 예비 며느리, 왼손 손목에 있는 그 나비 문신까지. 달순이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깐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호가, 이거 내가 언제 너한테 말해줘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달순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지난주에 이 시장 저쪽 참기름집 순분이가 그러더라. 재혁이가 상견례 자리에 대역 어머니를 쓴대. 300만 원 주고 한 명 사서 데리고 간다고 하던데? 강남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나 봐. 저는 파마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 말은 오늘 낮에 아들 얼굴을 봤을 때부터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어요. 만두 냄새 배어 있다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요. 달순이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죠. 순호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쪽이 뭔가 이상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까보다 더 흔들거렸지만 이번엔 힘이 실려 있었죠. 달순아, 내일 아침에 강태섭 검사님이 만두집에 오시니까 내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볼란다. 달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맞아, 순호가 잘 생각했다. 그 검사님이면 분명히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 8시 정각이었어요. 만두집 유리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리고 강태석 검사가 들어오셨죠. 20년째 매일 아침 8시에 이 집에서 만두 2접시와 국물 한 그릇을 드시고 가는 분이었거든요. 아내 먼저 보내고 호라비로 지내신 지 8년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인사 말고는 별 말씀이 없이 만두만 드시다가 가시는 분이었지만 그 조용한 얼굴 뒤에 이천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그 눈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님이 늘 앉으시는 창가 자리에 앉으시자 저는 만두 접시를 내려놓지 않고 그 앞에 마주 앉았어요. 검사님이 저를 한번 보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 사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 오피스텔에서 본 노트북 얼굴 이야기부터 사흘 전 만두집에 왔던 모녀 손님 이야기, 그리고 대역 어머니 300만 원 계약 이야기까지 순서대로 다 말했어요. 그때 검사님이 팔짱을 끼고 조용히 다 들으시더니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비 며느리라는 여자와 그 어머니 이름, 사진 혹시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사흘만 시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재혁아, 예비 사돈 성함이랑
며느리 될 아이 이름 좀 알려주렴? 어미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 아들이 웃으며 예비 사도는 박미란 여사님이시고 예비 며느리는 한지수라고 답해줬죠. 저는 만두집 카운터에 앉아 그 두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재욱이 카톡 프로필에서 봤던 그 딸 얼굴 사진도 아들에게 청년들 인별그램이라는 그거 아직 볼 줄 몰라서 그런다며 부탁해서 받아냈고요. 그날 밤 저는 그 종이와 사진을 검사님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검사님이 평소보다 30분 이른 7시 반에 만두집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앉으시기도 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고요. 첫 장 맨 위에 박미란이라는 이름 옆에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최영자, 서지혜, 정수진. 그때 검사님이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 사장님, 이 여자 박미란이 본명이 아니에요. 10년 전 최영자라는 이름으로 결혼 사기 전과가 한 건 있고요. 7년 전 서지혜라는 이름으로 또 사기 전과 한 건. 이 두 건 다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 신원 세탁을 해서 지금 박미란이라는 그 신분증을 만들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딸 한지수도 3년 전 다른 남자에게 결혼 사기 미수 전과가 또 있고요. 미수라서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수법이 이번과 똑같습니다. 저는 종이를 든 손이 떨리는 걸 겨우 감췄어요. 예비 며느리 사진 옆에 3년 전 사건 당시 주소에 찍혀있던 얼굴이 그대로 붙어 있었죠. 같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그 나비 문신이 옛날 사진에도 그대로 찍혀 있었거든요. 검사님이 종이 한 장을 더 넘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사장님, 이거 확증입니다. 심증이 아니라 확증이요. 지금 아드님이 그 그물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저는 검사님 앞에서 오래 참았던 숨을 그제야 길게 내쉬었어요. 검사님,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사님이 손을 뻗어 제 앞에 놓인 만두 접시를 자기 앞으로 당겨오셨죠. 정 사장님, 지금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저희 여자들은 도망갈 시간을 벌 뿐입니다. 아드님이 넘긴 계약금이 이체된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놈들이 실제로 돈을 받아 챙기는 그 순간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게 사기 미수가 아니라 사기 기수인 거예요. 실형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만두집 카운터 위에 놓인 예비 며느리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 청순한 얼굴 밑에 붙어있는 조서 속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검사님, 그러면 저희 여자들이 진짜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제가 두 눈으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상견례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겠어요. 검사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검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서류 봉투를 다시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이건 정 사장님이 갖고 계세요. 상견례 날짜가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했죠? 예, 사흘 뒤입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소형 녹음기 하나 챙겨드릴게요. 손목에 차시고 들어가시면 옷소매 안쪽에서 표시가 안 납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죠. 검사님이 만두집 유리문을 나서기 전에 저를 돌아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 사장님, 이건 이제 어머니 싸움이 아니라 저와 정 사장님 함께하는 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6시였어요. 검사님이 만두집 뒷문으로 들어오시더니 주머니에서 검은색 손목시계처럼 생긴 물건을 하나 꺼내셨죠. 정 사장님, 이게 소형 녹음기입니다. 시계 겉모양이라 아마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예요. 그 손목에 차고 이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저는 검사님이 메어주시는 대로 왼쪽 손목에 그 시계를 찼죠. 이천에서 청담동까지 저는 광역버스 대신 택시를 탔습니다. 상견례가 오후 1시라
나 12시까지 미리 들어가 있어야 했거든요. 청담동 뒷골목 그 한정식 집은 2층짜리 하얀 기와집이었습니다. 뒷문을 두드리니 이미 검사님으로부터 사건 현장을 들은 주방장이 문을 열어주었죠. 정 사장님 되십니까? 예, 강 검사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조용히 따라 들어가 주방 구석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수건을 썼어요. 오영석이 접시 닦는 자리를 알려주며 낮게 말했죠. 상견례 방은 저 미닫이 문 바로 옆입니다. 문틈 사이가 좀 벌어져 있어서 아마 들여다보실 수 있을 거예요. 1시 10분 전 손님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접시를 닦는 척하며 미닫이 문 쪽으로 슬쩍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본 상견례 방 안에는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사돈이라는 박미란이 우아한 한복 저고리를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예비 며느리 한지수가 하얀 원피스로 조신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낯선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죠. 50 중반쯤 된 여자였는데 은은한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300만 원짜리 대역 어머니였던 거죠. 1분쯤 뒤에 미닫이 문이 열리고 아들 재혁이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아들이 그 낯선 여자 옆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저는 그 순간 문틈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죠. 30년 동안 새벽 5시에 만두피 반죽을 밀어 서울대 의대에 넣어준 그 아들이 낯선 여자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저는 문틈에서 들어야 했거든요.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치고 저는 다시 문틈에 붙었습니다. 박미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었어요. 이서방, 개원 준비는 순조롭게 되고 있죠? 재혁이가 굽실거리며 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청담역 근처 자리는 이번 주 안에 계약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금은 어머니께서 그 야산 매매 잔금이 다음 달 초에 들어오면 그때 전액 이체드릴 예정이고요. 박미란이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서방, 어머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 이렇게 큰 돈을 흔쾌히 밀어주고 대역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목례를 했어요. 저야말로요. 사돈어른, 우리 재혁이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문틈에서 이를 악물었죠. 저 여자가 저 목걸이를 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저 말을 300만 원을 받고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비 며느리 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박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한지수가 미닫이 문을 밀고 나왔죠. 저는 얼른 접시 닦는 자리로 물러섰습니다. 한지수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비상계단 문 앞에서 멈춰 서더라고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귀에 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앞치마 위에 왼쪽 손목시계 버튼을 살짝 눌렀죠. 녹음이 시작되는 걸 저는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접시 하나를 들고 복도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물기 있는 접시를 창가 쪽 선반에 옮기는 척하면서요. 그때 한지수가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상견례 자리인데 저 병식 완전히 넘어왔어. 야산잔금 다음 달 초에 들어온대. 13억 5천. 그거 이서방 계좌로 들어오는 대로 오빠 통해서 우리한테 넘기게만 하면 돼. 개원자금 명목으로 우리 카드사 대출 상환한다고 둘러대면 저놈은 아무 의심 안 할 거야. 그리고 잔금 넘어오는 순간 우리 3인방 바로 필리핀으로 가는 거 알지? 알았어. 곧 들어갈게. 저는 접시를 든 손을 꽉 쥐었죠. 접시가 손 안에서 부서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한지수가 통화를 끊고 우아한 얼굴로 다시 미닫이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조용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손목시계를 살짝 눌러 녹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앞치마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에 힘이 실렸죠. 30년 만두 반죽하던 그 무릎이에요. 저는 접시를 선반에 조용히 내려놓고 주방 뒷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영석이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뒷문을 열어주었죠. 그날 저녁 8시에 저는 만두집 뒷방에 검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손목시계 녹음기를 검사님 앞에 내려놓았죠. 검사님이 노트북에 그 시계를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지수의 목소리가 뒷방 안에 낮게 흘려내려왔어요. 저 병신 완전히 넘어왔어. 야산 잔금 다음 달 초에 들어온대. 잔금 넘어오는 순간 우리 3인방 필리핀행이야. 검사님이 이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2번 정도 반복해서 쓰더니 노트북을 조용히 닫으셨죠. 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확실히 증거예요. 바로 실형입니다. 여기에 아드님까지 미끼로 세우면 놈들 도주자금까지 아마 통째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만두집 카운터로 나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지금 이천으로 좀 내려와라. 어미가 할 이야기가 있다. 아들이 상견례가 잘 끝나 기분이 좋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죠. 지금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내려와. 그렇게 2시간 뒤에 재혁이가 만두집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뒷방으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검사님이 뒷방에 앉아 계신 걸 보고 아들이 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아들을 검사님 맞은편에 앉히고 노트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지수 목소리가 뒷방을 채우는 동안 아들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죠. 파일이 끝날 때쯤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거 지수 목소리가 왜? 저는 아들 앞에 서류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지난주 검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봉투 안 서류들을 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봤죠. 박미란의 옛 이름들, 한지수의 사기 미수 사진, 나비문신 대조까지. 아들이 마지막 장을 넘긴 뒤 봉투를 내려놓고 2손으로 얼굴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초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멍청합니다. 어머니 만두 냄새가 부끄럽다고 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를 낳아준 어머니를 300만 원짜리 여자로 바꿔치기 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죠. 그 새벽 5시에 만두피 반죽하던 손으로 저는 아들 어깨를 딱 한 번 두드려줬습니다. 정우야, 지금은 전현들 처리하는 게 어미한테 하는 유일한 속죄야. 검사님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이 원장님, 지금부터 정확히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검사님이 뒷방 테이블에 노트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야산장금 13억 5천이 이번 주 안에 예정보다 빨리 이체되는 것처럼 저쪽에 알리는 겁니다. 시행사 급하게 잔금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그 다음 예부 며느리에게 개원자금 급하게 필요하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 먼저 이체 요청을 유도하세요. 저쪽은 야산장금 잡으려고 무조건 5천만 원을 먼저 넣을 겁니다. 놈들이 이체 완료를 하는 그 순간 사기의 기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서울중앙지검 옛 후배 검사에게 이 녹음 파일을 서류로 넘길 거예요. 구속영장 발부까지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들이 무릎 꿇은 채로 검사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검사님, 시키시는 대로 뭐든 할게요. 저는 아들 앞에 물 한 잔을 내밀었죠. 재혁아, 지금부터 저 여자한테 어떤 어색한 티도 내면 안 된다.
네가 티를 내면 전현들 눈치채고 도주한다고. 30년 전에 네 아버지가 그랬어. 사기꾼한테 티내면 다 뺏긴다고. 아들이 물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지수한테 계약금 5천만 원 이야기 지금 꺼냈어요. 지수가 바로 엄마한테 상의하겠다더니 3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체하겠다고요. 저는 만두집 뒷방에서 그 전화를 받으며 검사님께 문자를 보냈죠. 검사님이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이체 확인 즉시 옛 후배에게 넘길 겁니다. 오늘 밤부터 감시 붙일 예정이고요. 그날 저녁 8시 30분에 아들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제 여기 휴대전화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주었거든요. 저는 그 캡처를 다시 검사님께 전송했습니다. 검사님한테서 10분 뒤 답장이 왔어요. 정 사장님, 서울중앙지검 옛 후배 김 검사에게 방금 파일 일체를 전달했거든요. 이제 이틀 안에 구속영장이 아마 발부될 거예요. 아드님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저는 만두집 카운터에 앉아 만두피 반죽 그릇을 앞으로 당겨왔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30년을 이 손으로 밀어온 그 동작으로 저는 그날 저녁 만두 100개를 또 새로 빚었습니다. 밤날 아침 저는 만두집 셔터를 올리려다 깜짝 놀랐어요. 셔터 겉면에 붉은색 페인트로 큰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늙은 년 조심해라. 저는 그 글씨를 한참 쳐다보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옆집 참기름집 순bun이가 셔터 소리를 듣고 나오다가 그 글씨를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죠. 순호가, 이거 도대체 뭐야? 저는 손을 저으며 답했습니다. 놀랄 거 없어. 사기꾼들이 한 짓이거든. 그렇게 사진을 찍어 검사님께 전송하는데 손이 조금 떨렸지만 무서워서는 아니었어요. 전현들이 초조해 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검사님한테서 1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정 사장님, 놈들이 이체 후에 아드님 태도가 어색하다고 감지한 것 같거든요. 오늘 오전에 루폰 변호사한테서 아드님한테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명예훼손, 공갈협박 혐의로 역고소 접수했다는 통보예요. 정 사장님도 같은 내용 통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무시하시고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그 김 검사가 오늘 밤 안에 구속영장 발부할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셔터를 마저 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만두 손님이 많았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만두를 삶고 또 접시를 옮겼습니다. 오전 11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강남 로폰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저 여자들 명예훼손 했다고요. 지수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사흘 전에 저 여자들 뒷조사한 게 다 밝혀졌다면서요.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던데요? 저는 만두를 빚으며 답했습니다. 재혁아, 혹시 그 변호사 이름 뭐라더냐? 아들의 이름을 말해 주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앞치마 주머니에 들고 있던 메모지에 적었죠. 재혁아, 지수한테는 어미가 아무 대응 안 한다고 전해라. 어미가 이제 겁먹고 조용히 있는다고. 무리해서 반박하지 말고, 알겠지? 그때 오후 3시에 만두집으로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들이었죠. 만두 2접시를 시켜놓고 저를 유심히 훑어보더라고요. 사흘 전 청담동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 이번엔 사기단 쪽 감시조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두 접시를 내려놓으며 저 남자들 얼굴이 카운터 뒤에 있는 CCTV에 잡히도록 자세를 조정했죠. 카메라 각도는 재작년에 시장 상인회에서 설치해준 그대로였습니다. 두 남자가 만두를 대충 먹는 척하다가 30분 뒤에 나갔어요. 저는 CCTV 녹화 파일을 통째로 저장해서 검사님께 전송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검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 사장님, 김 검사가 방금 구속영장 발부받았습니다. 놈들 감시조가 지금 아마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도주 짐 싸는 정황이 잡혔어요. 새벽 3시 급습 예정입니다. 정 사장님도 현장에 오실 수 있다면 그 시간에 꼭 오세요. 저는 만두집 셔터를 내리고 뒷방에서 앞치마를 벗었죠. 낡은 회색 코트를 거치고 광역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시장골목은 이미 인적이 끊긴 시간이었죠. 새벽 2시 40분에 저는 청담동 오피스텔 건너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검사님과 김 검사 그리고 형사 8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 검사가 저를 보고 낮게 인사했죠. 정 사장님이시죠? 검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검사님이 저에게 검은 방한 조끼를 걸쳐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시면서 그냥 지켜보세요. 절대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새벽 3시 정각의 형사들이 오피스텔 19층으로 올라갔죠. 저는 골목 건너편에서 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오피스텔 앞으로 형사들이 3사람을 데리고 내려왔죠. 박미란과 한지수, 그리고 30대 남자 1명.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오다 잡힌 그대로였습니다. 박미란이 형사에게 붙들려 나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 여자가 갑자기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죠. 이 시장통 여자가 다 꾸민 짓이지? 이 앞치마쟁이년이. 저는 그 여자 앞으로 걸어갔죠. 백이 우리 아들 어머니 자리에 앉으려던 그 자리, 그건 30년 만두비자 만든 자리입니다. 300만 원짜리 대형 여자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라고요. 박미란이 얼굴이 빨개져 뭐라 소리를 지르려는데 형사가 그 여자 팔을 뒤로 꺾어 순찰차 뒷좌석에 밀어넣었죠. 그때 옆 순찰차 안에서 한지수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수갑찬 손으로 유리를 쿵쿵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혁씨, 나 여기야. 이거 다 오해야. 재혁씨, 나 진짜 오빠 사랑한 거 알아? 조신하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지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진짜 얼굴. 왼쪽 손목 안쪽에 나비 문신이 수갑 위로 보였죠. 재혁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천 만두집에 있었으니까요. 한지수가 텅 빈 청담동 골목을 향해 아들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걸 저는 골목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순찰차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청담동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한지수 목소리도 그 사이렌 속으로 사라져갔죠. 넉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방청석 가장 뒷줄에 앉아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박미라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려 한 죄질이 극히 무겁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수는 징역 5년, 30대 공무원 남자는 징역 4년, 대역 어머니 역할을 한 여자는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판결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흘렀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트 앞자락을 두 손으로 가만히 쥐고 있었죠. 판결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데 박미란이 방청석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 여자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결국 박미란이 시선을 먼저 돌리고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 로비를 걸어 나왔어요. 로비 유리문 밖에 검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정 사장님, 저 정말 시장한데 오늘 오후에 만두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죠. 검사님, 오늘 제가 공짜로 2접시 드릴게요. 이체된 5천만 원은 재판 종료 후 재혁이 계좌로 회수됐습니다. 검사님 도움으로 사기단이 은닉한 도주자금 계좌까지 추적해 잔액이 다 압류됐고요.
재혁이는 청담동 개원 계획을 접었습니다. 강남 자리 계약도 위약금 몰고 해지했죠. 그 뒷돈 정리하고 남은 자금으로 재혁이는 이천 광고시장 입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시장 사람들이 오래된 병원 자리로 기억하는 그 건물에 작은 피부과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게 이재혁 피부과라고만 걸었죠. 개원식 날 재혁이가 처음 사준 얇은 금반지를 저는 지금 왼손 넷째 손가락에 끼고 있어요. 이 반지가 야산 15억보다 무게 느껴진다는 게 이상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재혁이는 매일 저녁 6시에 만두집 문을 밀고 들어와요. 카운터 앞 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만두 3접시를 시킵니다. 하나는 어머니 것, 하나는 아버지 것, 그리고 하나는 자기 것이라며 순수 아버지 자리에 만두 접시 하나를 올려놓고 젓가락을 놓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반죽 그릇 앞에 앉아 만두피를 밉니다. 30년 동안 그랬던 그 자세 그대로죠. 다만 저녁마다 아들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게 30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에 저는 만두집 문을 열었어요. 이천 시장 골목에 첫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죠. 셔터를 올리는데 옆집 참기름집 순분이가 대문 앞을 쓸다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호가 아침 일찍 나왔네. 저는 손을 마주 흔들며 답했죠. 오늘 만두 좀 넉넉히 빚어 놓으려고. 시골 골목 저 끝에서 강태섭 검사님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8시가 되기 전에 만두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만두 2접시와 국물 1그릇. 그게 벌써 20년째예요. 만두집 안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 그릇 앞에 앉았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밀가루가 손끝에 묻는 그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재혁이가 요즘 이 자리에 매일 저녁 앉아 있어요.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은 소리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죽 하나를 손끝에서 굴리며 저는 첫 만두피를 밀어냈죠. 설에 낀 유리문 너머로 시장 골목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참기름집 순분이가 참깨 볶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고요. 저 건너편 김밥집 아주머니가 김밥 많은 도마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반죽 그릇에서 손을 잠깐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석 검사님이 만두집 유리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밀고 들어오셨죠. 정 사장님, 오늘 첫 만두 개시 가능할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검사님, 오늘도 2접시 공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